내국노 윤석열 님이요.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치일이었네요. 그렇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치일이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공휴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신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지요. 독도 지우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심상치 않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보십시오.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 다 갑자기 치웁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통행이 불편하고 뭐 걸리고 안전 위협받고. 공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통행에 지장을 처리하는 것들 치우라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 통행에 불편 안 주고 독도 조형물만 통행에 불편을 줬습니까? 그것만 딱 치웠어요.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전쟁 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까지도 치운 것이 드러났어요. 이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누가 시킨 거지 그냥 그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원 중인데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예, 뭔가 이상한데 일단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대변인 발표를 먼저 들어보죠.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파편적으로 한두 개의 이슈만 나오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민수 대변인이 쭉 설명한 거 보시면 군 장병들의 교육 교재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이게 분쟁지역으로 거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를 수호해야 될 국군한테 국군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교재 안에 분쟁지역으로 표시를 해놓다뇨.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땅 제대로 지키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터지고 나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쑥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독도 조형물 없애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통행에 불편이 되는 조형물이 있으면 보고하세요라고 일단 1차적으로 뭐 공문 보내놓으니까 4개인가 올려 보냈어요. 4개 중에 3개는 놔두고 독도 조형물만 치웠어요.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것도 수장고로 밑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 수리해서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면 그거 천막 치고 잠깐 수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독도 방어훈련 5차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차례 했는데 해병대가 상륙작전도 안 하죠. 원래 했던 건데. 두 번째는 그냥 순시만 하고 돌아와요. 이런 무슨 관광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조각조각 일어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잠깐 이슈됐다가 없어지고 잠깐 이슈됐다가 없어져요. 이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리면 이걸 하나로 엮어야 돼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독도 지우기를 해왔는지, 일본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도 거기에 제대로 초치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걸 하나의 문제 이슈화를 키워서 전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이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상임위 차원에서 하게 되면 또 한 상임위에 묶일 수 있으니까
관련된 상임위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당 전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독도지우기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김병주 의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조만간 김병주 의원 한번 초대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종대 의원님 시각과 분석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마게시도 우카루라는 일본 학자가 예. 일본의 영토 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일본이 영토 분쟁 논리를 국내 정치에서 제기할 때마다 이 보수 우익의 결집도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마다 뭐 쿠릴 열도, 센카쿠, 데오디데오, 그 다음에 독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표현이 마물이라 그랬어요. 마물. 이게 저기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나오면은 반대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떤 그 이체 침양안 같은 거야. 이채양 침양단.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좀 진화했어요. 제가 보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울릉분지 여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광개토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기가 대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레이더파를 발사했니 저공 비행을 했니 해가지고 최근에 그 문제가 타결됐지만 거의 한 7년 걸려 타결이 됐지만 아주 심각한 대치 상태인데 동해 쪽에 우리가 저기 정상적인 작전을 하면 일본이 반드시 견제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영토 분쟁 문제를 발화시켜요. 그러는 동안에 작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일본 그 역사 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EEZ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최초로 등장했어. 그러니까 동해가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동해 일원의 해양 세력권, 즉 제해권의 주도권을 이 기회에 확보하겠다는 구상 속에서 한때 보수 우익이 제기하던 영토 분쟁을 국정과제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요 몇 년간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보수 우익 정부 세력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쓴다고. 그때마다 윤 정부가 가장 그 일본의 우익을 불편하지 않게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신경 쓴 게 독도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 독도에 대해서 뭐 영유권 주장을 하고 뭔 주장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반응을 안 했고 거의 뭐 형식적인 반응에 그쳤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일본 우익하고 최대한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어떤 거 독도가 일본 거라는 말만 못할 뿐이지 사실상 여기 동해의 일원에서 일본의 해양 세력권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주변화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성의를 보여주는 단계다. 그게 불편해. 일본 관광객이 자주 오는 광화문, 안국역, 시청, 이태원 여기가 이제 주요 관광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잠실 쪽이죠. 이런 데서 뭐 거기밖에 독도 조형물이 없지만 옛날에 외국인들 잘 보라고 거기 설치한 거예요. 거기 설치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예. 왜 저기 신촌역이나 뭐 어디 저쪽에 성내역이나 무슨 뭐 이런 데는 없느냐? 거기 외국인이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주 오는 데만 설치했는데 없애려고 그러니까 다 거기니까 이번에 없어진 데가 전부 조형물이 거기서 없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전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 전부가. 보니까 설치한 이유 왜 또 철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면은 윤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좋지만 이게 원하던 거예요. 바로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써주고 시비가 있다는 건 일본 우익에 윤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 떨어지면 좋아해요?
아니 내 지지율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 우익의 성의를 보여준 게 되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서까지 이 짓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돼버리고. 근데 하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 지금 기시다가 방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모레 그만두면서 왜 오는지 뭐 하려고 오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도 기시다가 윤 대통령한테 직접 문제 제기한 거고 재작년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전향적인 조치. 그러면서 일본 우익이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최상위의 정책은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들. 이제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각서가 이제 정식 문서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시다가 올 때 그거 하려고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 한일이 군사적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본이 지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전폭적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더 가속화된 군사 시스템의 통합, 이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에 우리가 일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이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 없앤 것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하니까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할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 최진봉 교수님,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치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독도 조형물은 이렇게 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상당히 좀 큰 크기로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새로 거기 그걸 치우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할지 안 할지도 그런 발표도 없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사진 같은 거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벽에다가. 그러니까 조형물 빼고 사진을 붙여놓는데요. 그게 리모델링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게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잘 보이게, 더 멋있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우리 집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거 뭐 지금 정어리 TV도 이쪽으로 옮기면 리모델링이 좀 더 크고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쪼그라들게 만들고 더 적게 만들고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실제 모형보다 더 줄어들어 사진 한 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래픽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리모델링입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독도 조형물보다 적게 축소시켜서 그리고 생색내기로 하려고 한 것이지 이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모델링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소된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는 대충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우기는 거거든.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일본의 고시엔 야구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한 교토 국제고가 지금 혐한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과에 동해물로 시작이 되고 동해바다로. 그러니까 일본의 교토의 시의원이 이 학교 인가를 취소해라. 이렇게 개인 의견을 SNS에 냈고 여기에 호응이 붙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출전하지 여기 왜 출전했냐. 그래서 저 학교 없애버려라. 지금 이런 어떤 선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말이에요.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한국 국제고가 고시안에서 우승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는 유쾌한 일이었을까? 괜히 일본 우익 자극해서 우승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 독도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일본 우익하고 손잡자고 내가 이 개고생하면서 2년간 한일 관계 개선해 왔는데 자꾸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일본 우익을 자극했단 말이지. 이런 한탄을 하실 것 같아, 지금쯤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도 없고 그동안 운으로 어떻게 좀 버텨오고 대통령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운도 좀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기시다, 바이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시다 물러나
바이든도 이제 연임 안 한다고 그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해놓은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일본은 그래도 잔민당 체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다만 그런 급격한 전환이 우려되는 거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아직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해리스가 많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트럼프 우위는 근소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9월 말에 미국에 취재를 가니까 예. 그때 아마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9월 말에 가십니까? 예, 예. 미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이제 좀 전체적인 전체를 좀 판을, 파악하고 예,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그러면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해리스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자기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제 뭐 미국식 자유 개념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분히 제가 보기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리스 정치가 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반대로 견고하다. 이 점에서 아직은 뒤집힌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판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보보다도 더 앞서가는 지정학적 담론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거라니까, 이게. 그게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일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납을 해? 이런 점들이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노태우 이후로 7명의 대통령이 지켜왔던 어떤 주변 국가와 다 잘 지내고 개방된 무역 체계에서 한국이 혜택을 입는 이런 국가 대전략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미국, 일본에 상납을 한 거라고요. 예. 다시 독도와 관련해서요. 핑크 마티니님께서 경북 독도 수호위원회에서는 6개월째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독도 움직임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충분히 예상은 됐죠. 워낙 친일 매국 행위를 이 정권이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독도 문제를 건들 수 있을까 했는데 수상해요. 수상해요. 도대체 뭐를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또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독도 경비대가 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지역에 대한 분쟁 지역화하는 것까지도 그냥 용납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 우리 국민이 이걸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땅을 일본에게 양보하거나 일본이 분쟁 지역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정권이라면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로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촛불 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차근차근. 이게 너무 주도 면밀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사람들의 인식을, 처음에 들어오는 자극은 상당히 세게 들어오지만 자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화를 부추기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게 아주 계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생각이 국민적 저항을 반드시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거는, 지금 독도 조형물 논란이 우리가 중요한 이 정부의 퇴행을 하나 막아낸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 정부에서 그 독도 경비대 있잖아요. 여기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아주 극히 소화기 외에는 무기 체계도 빼려고 했던 걸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독도 경비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울릉 경비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독도 경비대장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씩 상향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일본에 대한 독도에 대한 예.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경비 훈련은 평소에는 경찰이 하지만 해병대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상륙 헬기, 그 다음에 경비청, 거기에다가 육군 특전사가 투입돼가지고 이 경비 훈련을 실전 훈련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건 다 없애고 그냥 경비정 매척 가봐.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라 순찰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비공개 훈련을 했다 그래요. 예.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일본에는 훈련 아니야. 내용을 봐. 이건 그냥 순찰 한 번 한 거야. 늘상 하는 거. 이번 훈련이요? 그러니까 비공개야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는 훈련한 걸로 하고 일본 우익한테는 훈련 폐지한 걸로 비춰질 선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에 있는 그 경비 역량도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앞으로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그 동해 그 일본의 해양 세력권, 해양 주도권이 이제 활발하게 행사될 경우에 독도에서 우리 군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곳 섬 자체보다 그 인근 수역 여기에서 일본 쪽에 앞으로 여기는 한미일이 연합을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에서의 어떤 그 과도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조정을 해놨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여기는 연합하는 데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서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이제 퇴색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공해지만 울릉도 독도 부근이 그러나 12L이 영해가 있거든. 그러니까 섬에서 12L이는 우리나라 영해거든요. 이걸 수호하기 위해 군이 갔던 거라고. 근데 이런 흔적을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앞으로 여기서 해상 주권을 세력권을 행사해라. 그게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이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복속하면서 이걸 자기네 바다라고 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1905년에 지정학이 나왔다 이게. 써니님 조금씩 스며들고 젖어들게 하는 수작입니다. 이진숙 말 맞다나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만 하는 꼬라지 보면 스멀스멀 젖어들고 우리 뇌까지 염색하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스형님 TV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답을 주셨네요. 대통령은 독도 주소나 알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도 주소 모른다에 10,000원 겁니다. 네. 독도 주소.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 경상북도 울릉군 뭐 이렇게 갔는데 네, 그 번지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 것도 제대로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도 문제 지금 뭐 아까 이진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뭔가 지금 이걸 꼭 뉴라이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윤석열의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한 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뿌리를 방송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우익이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뿌려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사키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한번 거액을 기부해서 큰 화제가 됐지만은 특히 미국에 뿌려댄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싱크탱크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중앙일보의 칼럼 쓰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 있어요. 그런 자가 대표적으로 일본 돈 받는 학자예요. 우리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보수 정권의 주류가 아니었다가 지금 일제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뿌리와 집단이 세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서 이제 큰 지정학적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원래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일본 우익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좀 급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게 이제 이종창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밀정인데 이런 어떤 그 세력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굉장히 은밀하게 했지만 거액의 자금이 동원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분석 좀 해드려야 돼요. 예. 언제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잡아서 특강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슈 한 가지 더 다뤄볼 텐데 아까 김종대 의원님 미국 갔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조천훈님께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김종대 의원님 고소당했는데 출국 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항 가서 되돌아오게 되면 거시기 하잖아요. 이미 다 전혀 없습니다. 우선 기소를 못하니까 제 거는 3년 전에 청공권도 기소 못했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 것도 거의 다 무혐의로 나왔다 딱 하나만 약식 기소됐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정의리원들이 팍팍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파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하도 뭐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번에 돌리도 뭐 이래서 오는 건가요?